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상태일지라도 ADLS로 평가를 해보면 80% 이상의 장애가 잘 안 나와요. 아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편마비, 하반신 마비라도 ADLS로 평가해보면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ADLS 진단이 아닌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애 진단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사톡 김영균 손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특약 중에 후유장애 담보가 있습니다. 이 후유장애 담보는 일반적으로 3% 이상 후유장애부터 80% 이상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해당하는 20% 이상 또는 50% 이상 후유장애를 보장해주는 특약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0% 이상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만약 질병이나 상해로 어깨 관절에 영구적인 운동장애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보통 장애 지급률은 5%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심해서 인공관절을 넣을 정도의 상태라면 장애 지급률은 20%입니다. 그리고 손목을 잃었을 때에는 60%. 여기서 잃었을 때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절단 정도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55%. 그리고 한쪽 눈의 실명은 50%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장애 지급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해나 질병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어깨 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했다라고 가정해보면 합산 장애가 70%라서 80% 이상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어깨 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손목이 절단되었다고 가정하면 합산 장애가 20%, 60% 더해져서 80%가 되겠죠. 하지만 80%가 아닙니다. 보험약관 장애분류표에 따르면 한쪽 상지 또는 하지의 경우에는 각각 한도를 60%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팔 또는 한 다리가 아작나더라도 최대 인정되는 장애 지급률은 60%가 한도입니다. 뇌와 척추 손상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장애 평가는 보통 ADLS, 즉 5가지의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평가표를 보면서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보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정도를 모두 더해보면 아주 심한 분들은 80% 이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8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8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는 숫자나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도, 즉 높은 수준의 후유장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 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 또는 추락과 같은 심한 외상으로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장애를 잘 모르시니까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면 ADLS, 이 5가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정도에 대해서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 의사에게 장애 진단서 발급을 문의해보면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ADLS를 기반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상태일지라도 ADLS로 평가를 해보면 생각보다 80% 이상의 장애가 잘 안 나와요. 아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편마비, 하반신 마비라도 ADLS로 평가해보면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ADLS 진단이 아닌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애 진단 방식이 있습니다. 신경계 후유장애는 크게 2가지 진단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ADLS,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정도에 따른 장애 평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2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게 유리할까요? 네, ADLS가 아닌 신체 부위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신체 부위별로 장애 진단을 발급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면 의사의 반응이 어떨까요? 의사들은 거의 대다수가 뇌와 척추 손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후유 장애는 전통적으로 ADLS로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애 진단서 발급 문제로 환자분과 함께 병원에 동행해서 의사분들을 만나보면 한사코 제가 요청하는 장애 진단 방식을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만의 뇌피셜로 이유를 추정해보면 의사들은 이 신경계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ADLS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ADLS는 평가 방식이 매우 간편하지만 신체 부위별로 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서는 신경계 후유장애 진단 시기를 1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요. 과거 2018년 4월 이전 보험 가입자는 6개월로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6개월 또는 12개월 시점에 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2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장애 진단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후유장애 보험은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장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사에게 찾아가서 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면 100이면 100 거절당하거나 ADLS로 평가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에 처리했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의뢰인은 50대 건장한 중년 남성분이신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셨고 뇌출혈로 인해 편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신 후에 양 하반신에 마비가 생긴 경우입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 사례는 편마비, 두 번째 사례는 양 하반신 마비입니다. 보험사에 장애보험금 청구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ADLS 평가 방식으로 장애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ADLS로 장애를 평가해보면 당연히 80%가 넘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리한 방식인 신체 부위별로 장애를 평가해야 하는데 편마비 환자분은 제가 주치를 만나서 장애진단 발급을 요청드렸는데요. 한사코 ADLS로만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발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써준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대로 돌아 나왔죠. 그 이후에 제3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분은 주치의한테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굉장히 어렵게 받게 되었어요. 이 경우에도 제가 동행해서 의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쉽게 지급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보험사는 후유장애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장내 호전 가능성을 염두해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맞는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대항하는 전문가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후유장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곳으로 문의해 주시면 손사톡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사톡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